스웨덴에서 총 몇 년 생활하셨었나요? 저는 약 한 6년 있었습니다. 그럼 스웨덴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실화인데 제가 스웨덴에서 첫째를 출산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서 간호사분이 저희 집을 들린다는 거예요. 왜 오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저희 스웨덴 직원들한테 들어봤더니 그 이유가 스웨덴은 인구가 1000만이 안 되는 땅덩어리는 우리나라보다 4배 큽니다. 근데 인구수가 워낙 없다 보니까 모든 아기들을 국력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모가 가뜩이나 외국인인데 이 아이를 우리나라의 국력인 이 아이를 키울 만큼의 준비가 된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왔더니 이 부모가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고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이를 데려간대요. 그 확인을 하려고 보냈던 거였대요. 저는 몰랐어요. 다행스럽게도 멀쩡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이하고 잘 살고 있지만 그만큼 제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특히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약자인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아이들에 대한 이런 제도들이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가 그렇게 잘 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케어할 수 있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저는 14년간 근무한 대기업을 퇴사하고 최근에 주식회사 빅모빌리티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한 빅모빌리티 대표 서대규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회와 가족에 대한 질문을 할 건데 경험해보신 입장에서 스웨덴은 좀 어떤 나라인가요? 스웨덴은 눈이 많이 오고 밤이 긴 나라고요. 1년에 3분의 1이 겨울이기 때문에 날씨는 참 안 좋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자연환경이 깨끗하고 물도 깨끗한 나라이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자 복지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노동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스웨덴에서 나온 거거든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환경도 너무 좋고 치안도 잘 돼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케어해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게끔 시스템으로 구현이 되는 나라.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보다는 스웨덴이 낫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한국보다는 스웨덴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사업 잘 되면 언제든지 이민 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스웨덴이 아니더라도 그만큼 살아보니까 참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그럼 스웨덴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와 제도의 차이가 크겠죠.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개인주의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에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 할 것만 열심히 알고 살면 돼요. 비교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남한테 관심 많잖아요. 제가 일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 영업사원 한 명이 너무 성과를 잘 내서 보너스를 엄청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를 축하해준 자리였는데 옆에 우리 사무실 영업사원 중에 실적이 가장 안 좋은 친구가 앉아있길래 제가 주재원이었으니까 한마디 했어요. 야, 쟤 부럽지. 내년에 너도 열심히 해서 쟤만큼 보너스 많이 받아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제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었는데 데이빗은 하나도 부럽지 않아. 저 친구는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자기만의 방식으로 저걸 받아서 너무너무 축하하고 박수 받을 만해. 하지만 나도 내 나름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후회가 없어. 저는 그게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은 좀 이해가 되거든요. 사람마다 속도와 방향이 다 다른데 굳이 비교한다고 달라질 게 없는데 저는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참 크다고 느끼고요. 그래서 한국보다 스웨덴이 좋은 이유는 굳이 타인에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나의 행복만 찾고 살아도 충분히 덜 바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국가에서 워낙 제도를 촘촘하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만들어놨던 게 이것도 실화인데 제가 스웨덴에서 첫째를 출산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서 간호사분이 저희 집을 들린다는 거예요. 왜 오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저희 스웨덴 직원들한테 들어봤더니 그 이유가 스웨덴은 인구가 1000만이 안 되는 땅덩어리는 우리나라보다 4배 큽니다. 근데 인구수가 워낙 없다 보니까 모든 아기들을 국력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모가 가뜩이나 외국인인데 이 아이를 우리나라의 국력인 이 아이를 키울 만큼의 준비가 된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왔더니 이 부모가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고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이를 데려간대요. 그 확인을 하려고 보냈던 거였대요. 저는 몰랐어요. 다행스럽게도 멀쩡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이하고 잘 살고 있지만 그만큼 제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특히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약자인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부모가 엄청 부자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에 대한 이런 제도들이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가 그렇게 잘 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케어할 수 있는. 그리고 대학생이 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스웨덴 대학생들은 한 달에 나라에서 주는 돈이 한 60만 원 돼요. 매달 생활비 쓰라고. 그리고 이제 취업할 때까지 집 같은 거 필요하면은 아파트 같은 것도 거의 무상으로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갚도록 모든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런 제도 자체가 너무 잘 되어 있고 또 투표나 이런 같은 것들도 우리나라는 이제 투표 할 때 보면은 이것도 싫어하는데 기호 1번, 2번 번호수가 더 중요하고 사람 얼굴이 중요하잖아요. 여긴 정책이에요. 1번, 2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얼굴도 크지 않고 정책이 빼곡하게 다 이렇게 데자부에 붙여져 있습니다. 처음에 되게 놀랐어요. 뭐 하는 건가? 근데 이게 투표하기 위한 홍보물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은 정말 정책으로 사람을 뽑는구나. 그런 걸 보고 또 그런 시스템이 좀 부러웠죠. 제도화 시스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재원과 스웨덴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뭔가 느낀 한국이 아닌 타지 생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 회사의 주재원으로 나갔던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회사는 한국식으로 어떻게든 돌아가야 되는데 현지에서는 현지 로컬 방식으로 돌아가야 되고 위에서는 한국식으로 때려박고 우리 직원들은 스웨덴식으로 저를 올가매고 주재원은 사실은 양쪽에서 싸대기 맞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서 욕먹고 여기서 욕먹고 중간에서 욕바지 문열하는 표현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한 3년이 지나고 한 4년 차에 들어서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구나.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제가 회장님이 저희 팀원이었는데 제가 일을 한 3시쯤 드려요. 5시 퇴근인데 어떻게든 해줄 거잖아요. 한국식 마인드로는 제가 3시에 스웨덴 직원한테 이거 좀 해달라 그러잖아요. 안 해요. 그리고 그럼 가요. 그럼 저는 급하게 5시쯤 얘 집에 갔나 보면 없잖아요. 그럼 다음날 물어봐요. 너 왜 그냥 가냐? 내가 내 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이 일을 갑자기 3시에 나한테 주고 5시 집에 가야 되는데 해달라고 말할 수가 있냐? 이게 비합리적인 거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3년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4년차 때부터 이해가 돼가지고 오히려 스웨덴이 이런 면에서는 그래서 선진국인 거구나. 내가 너무 한국식 마인드로 평생을 살았구나. 내가 한국인이 아니고 글로벌 세계인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나라도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으로 알게 해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이 배웠어요.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이제 주재원 생활하면서 스웨덴에서 어떻게든 내가 성과를 내봤으니까 전 세계 어디 가서 일하더라도 밥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 얻게 해준 것도 있고요. 저는 주재원 경험은 한번 해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타지에서 타 문화를 이해하고 그거를 뚫고 성과를 낸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한국인으로서 느낀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한국은 재밌는 게 많은 나라, 그리고 맛있는 게 많은 나라. 제가 한 50개국 갔다 왔거든요. 하지만 단연코 얘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미식의 나라다. 뭐든지 다 있는. 하지만 너무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나라, 너무 경쟁을 많이 해야 되는 나라.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을까? 라는 생각을 해주게 하는 나라. 다양한 또 생각이 드는 나라입니다. 그럼 한국만의 좋은 문화는 어떤 게 있다 생각하세요? 뭐든지 빠르고요. 모든 서비스를 정말 싼 가격의 인건비로 쓸 수 있고, 그게 뭐 세탁 서비스가 됐던 배달 서비스가 됐던 스웨덴이나 유럽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 비싸거든요. 땅덩어리가 좀 좁다 보니까 인구수는 많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 있어서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쉽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좀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한국이 안 좋은 문화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못돼지고요. 그리고 너무 쓸데없이 과하게 개발되는 서비스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일례로 들어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좀 썼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우리나라보다 디지털화가 많이 되어 있는 나라지만 억지스럽게 많은 것들을 개발하지 않아요. 이 정도는 사람이 직접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굳이 서비스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직접 DIY하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뭐든 많이 과한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쓴다는 거. 내 인생의 행복 잣대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씌워준 거에 있다는 거.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타인한테 관심이 많다는 거. 타인한테 관심 끌어보려고 지금 이거 찍고 있긴 하지만 너무 관심이 많다는 거. 혹시 대표님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이요? 그냥 제가 요즘 저희 아이들한테 하는 말인데, 제가 너무 딸기를 좋아하는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먹고 싶은데 이걸 제가 먹지 않고 나눠줄 수 있으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은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거를 기꺼이 나눠줘도 전혀 아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욕구를 이상으로 이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거를 저는 사랑이라고 혼자서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기 미안해. 그러면 대표님은 어떻게 진짜 사랑을 찾으셨나요? 이거 뭐 저희 아내도 아는 얘기니까. 제가 취업을 하고 26살 때 한 달 동안 소개팅 미팅으로 한 30명을 만났어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취업을 하면은 한 1년 동안 소개팅 미팅이 본인이 멀쩡한 사람이면 많이 들어옵니다. 딱 시기가 있거든요. 저는 그때 많이 만났어요. 연애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리도 많이 나가고. 그러다가 저희 아내를 보게 되었고 지금의 결혼까지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초기에 내가 일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확률을 높여야지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운명적인 사랑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거고요. 열심히 돌아다니시고 만나고 찾기 위해,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셔야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결혼할 사람은 진짜 따로 있었나요? 결혼할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고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사랑하잖아요. 요즘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딸이 초등학생이라서 불안한데 중고등학생도 열심히 하고
대학생도 당연히 열심히 연애하시는데 사실은 결혼이라는 걸 생각할 나이는 조금 더 후반이잖아요. 20대 중후반, 30대 초반, 더 늦게 하신 경우도 많고 시기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결혼이란 걸 진지하게 양쪽이 모두 생각했는 나이가 20대 초중반이다. 그럼 그때도 그 만나고 있는 사람이 운명의 상대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둘 중 한 명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시기다. 그러면 사실은 시기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은 사람을 언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항상 불같이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과의 인연이 결혼 생각할 때까지, 나이까지 이어지면은 하게 되는 것이고, 둘 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나랑 너무 잘 맞는 사람이 또 나타날 것이다.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가만히 있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신에게 사랑에 대해서 단 하나의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사랑할 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내어주고, 더 아쉬워하지 말고, 후회 없이 사랑해라. 그래야 더 큰 사랑이 올 것이다. 더 많이 울어도 보고, 더 많이 깨져도 보고, 그래도 된다. 결국은 다른 사람 만나면 금방 잊혀진다. 지나고 보니까 늘 그런 것 같아요. 후배들한테도 항상 그러거든요. 인간관계든 연애관계든 결혼을 할 사람이든 그럼 돈 내어줘라.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나중에 돌려받지 않을 만큼 내주고, 그게 행복하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진다. 그래서 연애도 더 많이 주고 사랑도 더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젊은 시절에 대표님에게 좋은 연애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또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좋은 연애를 하려면요, 희차님이 행복한 사람이어야 되고요, 희차님이 본인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의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자기만의 영역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면은 상대방이 이 행복한 영역에 들어와도 같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꼭 이 사람하고 있어야지만 행복하고, 그러면 서로 불행해질 수 있거든요. 각자의 영역에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으면은, 모두 그런 사람이면은 그게 훨씬 커지겠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최대한 행복하고 당당하고 멋지게 살라. 그러면은 사랑도 더 편해질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혹시 대표님은 결혼을 해보신 입장에서 네.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결혼과 장점, 단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혼 우호론자고요. 가능하다면 저는 희망한다면 하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본인 선택이기 때문에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고, 결혼의 장점은 정말 평생 내 편인 사람이 한 명 생긴다는 거. 물론 부모님도 너무너무 저희 편이시겠지만 연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를 이해해 주기는 게, 그리고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게 더 많거든요. 평생 나랑 같이 있으면서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물론 항상 편은 아니에요. 싸울 때 있기 때문에. 저는 싸우지 않지만, 하지만 그런 편이 생긴다는 게 너무 주는 안정감이 크고요. 그리고 정말 나의 아내, 나를 닮은, 안 닮을 때도 있어요. 애들이 꼭 엄마 아빠 닮은 건 아니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얘들이 자라면서 내 아내를 닮은 모습, 나를 닮은 모습, 혹은 오늘 열받게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 과정들을 가족으로서 내가 만들어 나간다는 게 일하고는 또 다르게 성취감이라던가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저는 장점이 참 많다고 생각하고요. 단점은 나의 영역이 조금 줄어든다. 나만의 공간이 좀 줄어든다. 육아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다 라고는 하지만, 저는 포기할 것들보다 얻는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친구들 빼고 좀 망설이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해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경험해보신 입장에서 육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육아는요, 일단 너무 힘들어요. 제가 감히 얘기하는데, 어렸을 때는 대학 가는 게 제일 힘들었고, 공부가 제일 힘들었고, 그 다음엔 취업이 힘들죠. 그 다음 연애가 힘들거든요. 그 다음 결혼이 힘들어요. 결혼하고 보면은 이제 효도해야 될 것 같거든요. 효도가 되게 힘들어요. 제일 힘든 건 육아다. 그만큼 힘들긴 한데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이 작은 아이가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도 안 통하고 이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고, 부모가 어떻게 물을 주고 어떻게 토양을 바꿔줘야지 크는지가 오롯이 부모에게 달려있다라는 그 책임감과 부담감이 힘든 것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너무 행복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원래 아이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쩌다 보니 이제 두 아이, 딸, 아들 하나씩 가진 아빠가 되었는데,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일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행복을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엄마들도 그렇고 아빠들도 그렇겠지만, 애들 때문에 산다. 저는 애들 때문에 사는 건 아니에요. 제 인생이 소중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당당하고 멋진 아빠가 되기 위해서 창업한 것도 있거든요. 평생 타이업하는 아빠도 멋있었겠지만 트럭 대표님 되니까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누군가에게 뭔가 좋은 본보기, 좋은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고요. 저 스스로를 조금 더 한 단계 뭔가 넘어뛴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또 아이들인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이 없었으면 이만큼 안 했을 것 같아요.
혹시 가장 먼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전 옛날 한국 나이로 올해 40살입니다. 그러면 그 나이가 되어보니까 느낌이 좀 어떠세요? 시간이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늦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시기네요. 어렸을 때 생각하셨던 40살과 지금의 40살 좀 차이가 있나요? 어렸을 때 생각했었던 40살은 오지 않을 것 같은 미래였고 40살이 되면 되게 아저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막상 이 나이가 되어보니 40살이 가장 나의 포텐을 터뜨리기에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포텐 터뜨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희찬님 뵙고 있네요. 그러면은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것만은 반드시 할 거야. 혹시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조금 더 저한테 다정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욕심이 많았어가지고 나는 무조건 남들보다 빨리 해야 돼. 빨리 성공해야 돼. 빨리 진급해야 돼. 좋은 거는 내가 가장 먼저 성취할 거야.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나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했지 못했지? 스스로를 좀 강압적으로 대하는 바가 많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일들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나로 돌아간다면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나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고 다정해지고 싶습니다. 그럼 반대로 과거로 돌아간다면 절대 하지 않을 것 그런 것도 있나요? 저는 지난 40년간 살아온 제 경험들이 다 어떻게든 제 인생에 도움이 되어서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후회하거나 다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경험은 없습니다. 다 소중한 것 같아요. 과거의 자신을 만나서 단 하나의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되게 너 너무 잘하고 있어. 다시 지금 나이로 돌아와도 이것보다 잘할 수 없을 테니까 지금만큼만 해. 넌 최고야. 더 할 나위 없어. 그 당시에 그런 조언을 해주고 싶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의외로 주변에 좋은 선후배들 많고 친구들이 많다고 해도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흔치가 않아요. 저는 지금도 후배들한테는 너 잘하고 있어. 네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야. 나한테 왜 물어보니? 정답은 너 머릿속에 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고 네 생각이 맞다고 힘을 보태줄 뿐이야. 근데 그런 얘기 해준 사람이 없어서 저는 제가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항상 후배들한테는 그런 말을 많이 해줘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정답이다. 나는 널 응원해줄게. 절대 발목 잡지 않고. 그러면은 예전에는 중요하다고 느끼셨는데 지금 와보니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있나요? 많은 사람한테 사랑받는 거. 저는 과거에는 착한 사람 증후군이 다 대부분 있잖아요.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남의 시선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인사 잘해라, 예의 발라야 된다. 많은 사람한테 미움받지 않을 용기가 필요했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40살이 되고 보니까 그렇게 좋아했던 친구들도 다들 아이 키우고 하면서 보기 힘들고요. 보게 될 사람들만 만나요.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보게 돼 있고요. 그래서 너무 수많은 사람들한테 무조건 다 사랑받고 미움받지 않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그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내 것만 잘해나가면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주변에 남아있다. 너무 억지스럽게 인간관계를 많이 가져가려고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굳이 모든 술자리에 나가려 할 필요도 없고 전혀 네버 1도 불편한 자리 왜 가요? 그렇게 된다고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안 돼요. 그렇죠. 어차피 사랑관계는 상대적인 거고 내가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그것만 생각을 해야지 술자리 간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얻고자 하는 거를 뾰족하게 갈아서 그거를 꽂아 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지 술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술자리에 가서 하고 싶은 말과 듣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그 얘기를 꼭 하러 간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지 술자리?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에게 삶에 대한 하나의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어른들이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말하는 건 이유는 있다. 참고는 하되 하고 싶은 거는 스스로 찾아라. 더 중요한 거는 내 가족,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은 그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니까 하고자 하는 말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은 쉬우실 거예요. 많은 젊은 친구들이 그걸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 나 아니면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나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인정받는다니까 왜 가족들은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나를 인정하지 못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그 노력부터 해야지 그 다음이 쉽습니다. 순서를 틀리지 마세요. 혹시 대표님은 돈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돈 되게 중요해요. 돈 엄청 중요하고 전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행복하고 즐겁게 살려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돈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돈을 벌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끔 나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게 중요하다고만 생각합니다. 돈은 인생을 즐기고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요. 도구일 뿐이지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돈과 가족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가족이죠. 당연히 가족이죠. 가족이 없으면은 돈이 의미가 없고요. 제 주변에 흔치는 않지만 정말 돈을 많이 번 스타트업 대표님이 계신데 그렇다고 그분의 인생이 다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돌이켜봤더니 그분은 가정관계가 좀 원만하지 못하신 것도 있고 너무너무 자기 사업은 잘하셨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투른 분이셨고 사람은 혼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희찬님 같은 좋은 분하고 손을 잡고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가족이든 친구든 인간관계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게 가장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추가적인 질문인데 네.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진국 대부분은 돈과 가족 중에 가족을 선택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돈을 선택했다는 지표가 있거든요. 혹시 그렇게 결과가 나온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가족은 끝까지 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그게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엄마 아빠는 날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돈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5년 정도 살아본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서구권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삶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성장시켜 놓은까지 부모가 키워두면 각자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매개체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어른이 돼서는, 돈을 버는 시점에 대해서는 이제는 내 가정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도 가장 크고, 무조건 가족이 나를 다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걸 개인주의 사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족을 자기들은 우선순위를 잡았고, 한국은 나의 가족은 나를 버리지 못할 거라는 착각과 편견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돈을 먼저 고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독립을 하다 보니까 서구권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라는 것에 그 없어진다는 느낌을 더 빨리 인지할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내 삶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내 삶에 자신이 없는 이유는 뭐 두 가지가 있겠죠. 하고 싶은 게 없거나 돈이 없거나. 돈이 없는 건 당연한 건데 전 더 슬픈 게 하고 싶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희망도 없고 재미도 없는 건데, 그 누구도 성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다음 길을 알려주지 않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각자 알아서 찾아가야 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예전에 대학 동기들하고 했던 얘기인데, 생각해보니까 대학교 때 우리한테 조언이라고 해줬던 형들이 우리한테는 PC방 가라고 자기들은 공무원 준비하고 있었고, 다 경쟁사회였기 때문에 그때는 되게 형들 같았지만 다 똑같은 경쟁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지 절대 희찬아 넌 이렇게 해야 돼, 대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는데 한번 다 경험해보고 선택해봐, 친절하게 해주지 않아요, 대한민국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원하는 대로 그냥 열심히 해서 대기업에 가고, 이것도 다 원해서 가는 건 아니죠. 들어가서도 그냥 진급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오랫동안 다녔던 이제 직장의 동료들을 만나면 하는 얘기가, 그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난 제일 부러운 게 한국 타이 아직까지 잘 맞아서 다니시는 분들이 제일 부럽다. 내가 몸담은 조직에 오래 일했는데 나랑 잘 맞으면 그게 행복한 거 아니냐. 난 지금 거대한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럼 좋은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안 맞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안정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죠. 근데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일단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이것조차도 기회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뭔가 이런 걸 시작할 수가 없다 보니까 뭔가 스스로 좀 작아지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창업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창업도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멘토들과 좋은 사람들하고 성장하면서 하면 좋은데, 혼자 하다 보면 또 외골수로 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촘촘하게 만들어진다면은, 대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생긴다면은 조금 더 꿈도 많아지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행복하지 않을까. 저는 되게 행복하거든요. 회사 그만두고 흰머리가 다 없어졌어요. 되게 좋은 현상이군요. 사실 준비된 질문은 다 마무리됐는데 네네. 혹시 이걸 좀 더 소개하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두 개로 나눠서 할까요? 네. 회사 소개부터 살짝 회사 할까요? 소개를 네, 1분 네. 피칭 형태로 하는 건 네네. 어떠신지. 좋습니다. 네. 그거부터 하고 다른 얘기도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럭헬퍼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빅모빌리티의 대표 서대규입니다. 저희 트럭헬퍼는 도시의 다양한 데드스페이스를 재생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한 화물 주차장을 열심히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12월 18일 오늘 날짜 기준으로 28개의 화물 주차장을 저희가 직접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화물차 전용 주차장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길에서 보이시는 화물차, 그리고 승합차, 전세버스 같은 대형 차량들의 불법차 문제는요, 이분들이 양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차장이 없어서입니다. 이분들 보시면은 신고만 하지 마시고요, 저희 트럭헬퍼를 오시면은 저희 주차장으로 고이 모시겠습니다. 그분들도 누군가의 우리의 아버지이자 삼촌이자 이모일 수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네. 얘기가 있으신가요? 창업을 시작하고 저희 회사 소개가 아닌 개인으로서 소개하는 자리는 처음인데요. 희찬님 같은 훌륭한 분 만나서 이런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저보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보다 후배님들이시라면 스스로에게 물음표를 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순간의 노력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큰 경험이자 인생의 축적으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느낌표를 많이 달고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 느낌표는 누가 달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만 달아줄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행동하시고 스스로를 아껴주세요. 여러분들의 성장을 그리고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더
행복할 예정이니까요. 같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마치면 될 것 아, 같습니다. 네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닙니다.